주식 투자의 핵심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딱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라서 아마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실수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실수의 종류가 있는데 뭐 10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2배밖에 못 먹었다. 또는 내가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안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좋은 기업에서 내가 수익을 못 냈다. 이것도 실수일 수 있어요. 그것도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실수는 괜찮습니다.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산 주식이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도 모르고 좋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도 모르고 이걸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는 이유가 친구가 좋다고 해서 뭐 증권사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뭐 리딩방에서 좋다고 해서 요새 이거 좋다고 해서 뭐 인기 있다고 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른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주식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또 뭐 하는 회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내가 수년 동안 적금해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을 한 방에 털어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터무니없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만 안 해도 우리는 시장에서 계속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돈을 못 벌면은 다음번에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시장에 꾸준하게 오래 머무를 수만 있으면 채권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채권 수익률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훌륭한 투자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퍽 괜찮은 투자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걸 알아야지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고 어느 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지 내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기업 투자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어떤 분야나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나요? 혁신 기업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엄청난 또 파괴적인 혁신 기업이어야만 나를 지킬 수 있고 또 내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고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해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신기루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잘 모르고 생각할 때는 혁신 기업이 굉장히 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의 경제적 해저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오래 못 가요. 어느 한 동안에는 파괴적 혁신 기업이 경제적 해자를 끌고 가는데 그게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 해자와 혁신적인 기업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해자가 강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좀 종목을 몇 개 언급을 하고 싶은데 지난 3월달, 4월달에 미중 무역 전쟁이 거의 정점에 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월가에서도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는 신냉전 시대가 열렸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와 같은 그런 상승장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 엄청 많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산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뭐냐면은 베리사인입니다.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인데 티커는 VRSN인데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네이버닷컴이라고 하죠. 구글닷컴, 아마존닷컴, 메타닷컴, 페이스북닷컴, 애플닷컴이라고 하고 다음은 넷이라고 합니다. 닷컴과 닷넷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닷컴은 1년에 10,000원씩 수수료를 내고요. 사용료를 내고요. 닷넷은 1년에 7,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딱 들었을 때 도파민이 안 나와요. 도파민이 개인 투자자들 머릿속에 도파민이 세워지려면은 아이언큐, 엔비디아,
테슬라 막 이런 주식을 사야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올 거잖아요.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근데 이건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굉장한 경제적 혜자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본사가 판교에 있습니다. 근데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가 부산으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지 물리적으로 갈 수 있냐 없냐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아니라 뭐 제주도는 못 가겠어요? 뭐 울릉도는 면적이 안 나와서 못 갈 것 같고 뭐 거제도는 못 가겠습니까? 뭐 충청도는 안 될 것이고 뭐 원주는 못 가겠어요? 뭐 강릉은 못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죠. 근데 닷컴은 못 바꿔요. 이거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바꿉니다. 갑자기 뭐 COKR이 와가지고 똑똑똑 두들긴 다음에 네이버에 와가지고 저희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저희가 좀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베리사인에서 가격 인상이 없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가격 인상이 없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좀 규제를 풀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격을 연 10%씩 인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닷컴과 닷넷을 사용하는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1억 6천만 개, 1억 7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1년에 10%씩 가격 인상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캐펙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가격만 올리면 돼요. 돈이 다 남습니다. 베리사인과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보면은 시가총액의 규모가 비슷한 회사가 현대자동차를 예를 들면 될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굉장히 많죠.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거든요. 베리사인의 직원 수는 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도 얼마 안 들어가고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요. 캐펙스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앉아서 가격만 올리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저커버그가 작년엔 10,000원이었는데 올해 11,000원이 됐네. 사업 못 해먹겠다. 이거 접을까? 하지 말까? 이러겠어요? 순다르 피차이가 작년엔 10,000원이었는데 이놈들이 11,000원을 올렸어? 내년에는 12,000원을 올린대?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냐. 참. 갈수록 태산이다. 이러겠어요? 아니죠. 그거 없으면은 그거 제가 내줄 수도 있어요. 그 10,000원 정도는 제가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수익을 올려준 회사는 제가 못 내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금리 인상도 상관이 없고요. 금리 인하도 상관이 없어요.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 금리는 좀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따라서 어떤 자산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가치의 변동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든 화해를 하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든 말든 뭐 고용이 좋든 나쁘든 정부에서 셧다운을 하든 말든 경기 침체가 오거나 말거나 뭐 환율이 튀거나 말거나 뭐 이스라엘이 싸우든 말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거나 말거나 트럼프가 탄핵이 되거나 말거나 민주당이 되거나 공화당이 되거나 뭐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가격만 올리면 됩니다. 굉장히 튼튼한 회사죠. 근데 이 안에 혁신은 없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돈은 잘 법니다. 이런 회사가 하나만 있느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뭐 또 예를 들면은 저한테 시간이 허락된다 하면은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뭐 또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돈을 써야 돼요. 어릴 땐 기저귀 사야 되고요. 분유 먹어야 되고요.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장난감 사야 되고요. 어른이 되면은 자동차도 사야 되고요. 기름도 넣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 되고 안경도 사야 되고 가방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돈을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현금 들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죠.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 회사가 되게 많아요. 삼성카드, LG카드, 하나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기업카드 뭐 들어보지도 못하는 카드 회사가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카카오카드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카드 회사의 결제는요. 비자를 통해서 결제가 됩니다. 비자를 사람들이 카드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드 회사가 아니에요. 비자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결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서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요.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무를 우리가 심잖아요. 그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는데 하늘까지 자라진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요. 계속 자라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하늘 뜯고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자의 성장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매출은요 끝이 없어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소비를 덜 하나요? 뭐 덜 할 수 있죠. 근데 밥은 먹어야죠.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가끔 이런 걸 해요. 돈을 벌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네 결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를
하나씩 인수합니다. 그 회사 없애버려요. 무서운 회사죠. 아무도 비자한테 덤비지 못해요.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게 되면은 그럼 바뀔 수 있지 않냐? 이미 비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가지고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확대돼서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는요, 굉장히 경제적 혜자가 강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내일 교통사고가 낼 예정이어 내일 모레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산소호흡 기수가 한 10년 동안 제가 못 일어납니다. 10년 동안 주식을 못 봐요. 매매도 못하고 시세 확인도 못하고 사고는 팔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자산을 좀 일부 비자에다 옮길 것 같아요. 지금 비자나 10년 후의 비자나 가격만 올라가겠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비자의 매출은 끝없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기업이 되게 많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재밌게 본 영화는 아니에요. 재미는 없었는데 이병헌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 중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병헌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해고를 당합니다. 이병헌 배우가 이제 해고를 당하는데 해고를 당하니까 이제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 이것저것 줄여요. 근데 마지막에 줄이는 게 넷플릭스였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를 끊는다고 하니까 아들이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또 왜 나가냐고 했더니 끊는다며. 나 넷플릭스 마저 봐야 돼. 나가버려요. 제가 책을 썼을 당시에는 제가 넷플릭스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많았어요. 그때는 디즈니 플러스도 있었고요. 애플 TV도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 TV는 집에 갔어요. 디즈니 플러스도 조퇴해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넷플릭스와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어요. 그때는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민 끝에 한 80% 정도 제가 수익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전 매도를 했는데 그거 제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것보다는 비즈니스가 바뀐 거죠. 그때는 경쟁이 있었고 지금 이제 경쟁이 없어진 걸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기업이 됐는데 넷플릭스가 왜 좋냐? 청담동에 사시는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농촌에 사시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까지 한 달에 2만 원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월 2만 몇천 원을 가지고서 그렇게나 많이 도파민을 우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누구보다도 경제적 혜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이거 되게 무서운 법인데 넷플릭스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인수합병 해가지고 독점한 게 아니라 경쟁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격을 넷플릭스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회사예요. 이런 것도 있죠. 코로나가 와도 뭔 상관이에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요새 돈이 없어요. 주말에 뭐 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그냥 코스트코 가서 피자 큰 거 한 판 사고 맥주 한 팩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주말에 그냥 피자랑 맥주 먹으면서 그냥 넷플릭스나 봐야겠다. 주로 이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게 사시는 분도 넷플릭스 결제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스승님이신 찰리 먼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상품과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좋다고 느껴지는데 심지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금광을 찾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합하는 회사가 좀 넷플릭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회사가 되게 많아요. 좋은 회사가 되게 많은데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이냐 아니냐 보다는 경제적 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목적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거지 혁신 기업을 찾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로 가든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자산 이동 흐름을 보면 자금이 기술 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질문하시는 의도가 M7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M7 기업에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급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쏠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평가받는 게 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버는데 돈만 몰린다. 그건 문제죠. 근데 돈을 그만큼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강화도 조약이 1876년도, 뭐 1882년도에 임오군란이 있었죠. 1883년도에 인천항이 개항했고요. 1884년도에 갑신정비 일어났고요. 1894년부터 6년도까지 갑오개혁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을미사해변이 있었고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7년도에 정미측조약이 있었고 1910년도에 나라가 넘어갔는데 이거 외우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시험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삶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현재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1884년, 1895년, 1905년, 1907년 이거 외우는 게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역사적으로 대부분 기술기업이 1등했습니다. 시가총 1위였던 기업들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기술기업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 중에 알트리아 좋아하시죠? 담배 피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세계 1등 기업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길진 않았습니다. 그럼 엑소모빌 에너지 기업이죠. 근데 에너지 기업인 동시에 뭐 석유, 정유, 화학이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기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맞다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애플이 어떤 기업은 기술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기술 기업이 아니라 뭐 임의 소비재다, 또 필수 소비재가 됐다. 아이폰이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기업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의 기업을 봐야 된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1등 기업은 기술 기업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등 기업이었단 말은 밸류에이션이 높았다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높았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 기업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적이 많고 또 지금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역대급으로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나타났기 때문에 많은 돈이 몰리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나요? 쉬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일단 자산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머릿속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산의 방향은 우상향이에요. 이 말은 현금의 방향은 우하향이란 얘기겠죠. 단 조건이 있어요. 좋은 기업일 경우에. 좋은 기업일 경우에는 우상향이 맞습니다. 근데 안 좋은 기업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죠. 그리고 토마스 피케티 교수님이 쓴 책 중에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껍고 좀 지루하고 어려운 책인데 이걸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봤을 때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소득이 2%가 증가하는 동안에 같은 기간 내 자본소득은 자산 가격이 상승했죠. 자산 가격의 상승은 4%에서 5%씩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자본가들은 그 부가 축적돼서 점점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세상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노동소득으로 자산을 사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숏배팅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워런 버핏 회장님이 예전에 숏배팅 잘못했다가 파산할 뻔했습니다. 전 재산 다 날 뻔했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숏배팅을 안 하신대요. 그럼 숏이 뭐고 롱이 뭐냐?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숏이란 말은 짧다는 얘기예요. 짧다는 얘기인데 주로 하락에 베팅하는 것을 숏이라고 하거든요. 왜 숏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00짜리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락하면은 0원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맥스의 수익은 100%예요. 물론 여기다가 뭐 옵션을 걸고 하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액면상 최대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0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가지고 주가가 상승하잖아요.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 갈 수 있어요. 그럼 손실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짧기 때문에 숏 베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것을 우리가 롱 베팅이라고 하죠. 그 롱 베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길어요. 하락은 최대한 100%예요. 우리가 가진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데 101%의 마이너스는 불가능합니다. 그쵸? 0원이 되기 때문에 101%의 수익은 불가능해요. 마이너스 101%는 불가능하죠. 근데 플러스 수익은 2배가 될 수 있고요. 10배가 될 수 있고요. 100배가 될 수 있고 1000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좋은 자산일 경우엔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상향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현명한 투자자가 무엇이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한 번의 주식 매매가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이런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인덱스보다 그러니까 S&P 500보다 더 초과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저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은 가격과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기업의 가치예요.
가치가 있고 가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 오히려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가격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가치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다. 근데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거는 2배가 아니라 이거 5배, 10배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건데 그런 기업이 있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바보야? 세상에 그런 주식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베리사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베리사인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왜 서프라이즈가 나왔겠어요? 가격 올리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캐펙스 비용이 들어갈 게 없어요.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죠. 그리고 다음번에 가이던스가 어떠냐? 당연히 좋죠. 가격을 올릴 거니까 당연히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이익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AI가 아니잖아요. AI가 아니면은 요새 안 올라가요. 그 돈이 빠져가지고 AI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럼 현명한 투자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좋은 주식인데, 좋은 기업인데 나쁜 가격의 주식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좋은 기업인데 좋은 가격의 주식을 사야 될까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가 잘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올라가는 주식이 눈에 보이지 가격과 가치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2명 이상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금 1억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1억 원으로 다 투자하면 안 돼요. 7천만 원은 주식을 사셔도 돼요. 근데 3천만 원 남기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1억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2배 수익이 나면 2억인데 7천만 원을 투자해서 2배 수익이 나면 1억 4천 아니냐. 거기서 가지고 있는 현금 더해봐야 1억 7천이면 내가 적게 먹는데 왜 그 짓을 하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 잘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3천만 원에 30% 현금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가 적게 가져갈 수 있는 돈의 갭이 15%입니다. 3천만 원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15%는 제가 적게 가져갈 수 있는데 주식이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은요. 갑자기 돈이 필요한 시점은 꼭 주식이 떨어졌을 때예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게 머피의 법칙이나 내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실물 경제를 통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갑자기 누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서라는 거는 좀 다른 이유긴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불가피한 이유는 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실물 경제가 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아야 돼요. 하락한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일 없어야죠.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30%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주가가 하락했어요. 근데 내가 산 기업이 좋은 기업이에요. 나는 지금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샀는데 더 좋은 가격이 됐어요. 그럼 더 사야죠. 이때 3천만 원은 3천만 원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반드시 보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찾아가지고 좋은 가격에 주식을 샀어요. 근데 내가 몰랐던 더 좋은 기업을 찾게 됐어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다 사면 안 되고 일부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현금을 몰빵을 했어요.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더 좋은 기업을 찾았는데 하필 그때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일부 차익 실현해가 사면 되죠. 그러면은 아름다운 일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좋은 기업을 찾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는 반드시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종목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거는 관뚜껑을 열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야기라서 쉽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좋은 기업은 되게 많습니다. 좋은 기업을 나열해 달라고 하면은 제가 많이 나열해 드릴 수 있는데 좋은 가격이 없습니다. 다 나쁜 가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가격에 사면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판다는 거는 매매를 한다는 얘기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 중에 좋은 가격은 아니지만 나쁜 가격도 아닌 애매하고 어정쩡한 가격대의 주식은 하나 있습니다. 구글입니다. 구글은 좋은 가격은 아니고 나쁜 가격도 아니에요. 그냥 어정쩡한 금액입니다.
제가 처음에 구글을 투자를 시작했었던 시점이 7년, 8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8년까지는 아니고 한 7년에서 7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은 비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독점법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돈을 사지는 못했어요. 일단 돈이 많지도 않았었고 또 그런 위험 때문에 제가 많이 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제가 조금 더 추가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때 또 주가가 무너져서 또 그때 제가 또 조금 사 모으긴 했는데 지금 반독점법이 완전히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테크 기업 중에 좀 덜 올랐던 주가가 지금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픈 AI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계약을 보면은 애플하고 구글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합체를 하는데 연간 10억 달러씩 낸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아니 돈을 캐펙스 비용을 저렇게 많이 내는데 10억 달러? 저거밖에 돈을 못 벌어? 어떡하지? 저거 위험한 거 아니? 거품인가? 돈 못 버는 건가? 실제로 그런 가치가 없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픈 AI는 훌륭한 엔솔피도 좋은 회사고 뭐 XAI도 좋은 회사인데 오픈 AI는 유료 가입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서 지금 회사를 끌어나갈 수는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근데 구글은 이거 아니어도 돈을 잘 벌어요. 만약에 구글이 우리는 가격을 내릴 겁니다. 뭐 제미나이의 가격을 내릴 것이고 우리는 유료 가입자를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풀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오픈 AI가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돈은 적게 벌겠지만 캐펙스 비용이 부담은 되지만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또 경기가 꺾이면은 돈을 적게 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은 대부분의 수입이 광고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픈 AI가 죽을 때까지 저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픈 AI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그렇게 못하게 정부에서 막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픈 AI에 사회적으로 들어가 있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관뚜껑 열고서 넣어버리게 되면은 구글이 좋아할 것이고요. 중국이 좋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정부에서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뭐 대우조선해양 예전에 뭐 계속 채권 발행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뭐 살려줬던 것들이 뭐 노동자들의 어떤 표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그랬었잖아요. 미국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구글을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그런저런 가격이긴 한데 저는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샀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회는 와요. 지금 타이밍이 내 타임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내 타임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오늘 나는 주식을 사지 않으면은 막 밥을 못 먹겠다. 난 뭐 지금 주식을 뭐 안 사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손이 떨려가지고 막 일상생활을 못 한다. 그럼 사야죠. 그러면 사야 되는데 사시더라도 물릴 각오를 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사시게 되면 물릴 각오를 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왕 물리실 거면은 좋은 기업에 물리세요.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기업에 물리지 마시고 이왕 물리실 거면은 좋은 기업에 물리시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건데 나쁜 기업에 물리면은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물리실 거면은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데 물리실 거면은 좋은 기업에 물리시는 게 그나마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을 더 사도 된다고 보시나요?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이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를 먼저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저는 안 좋은 회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 2등 기업이 안 좋은 회사면 도대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냐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에 좋은 회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럼 안 좋은 회사가 왜 주식이 많이 올랐냐, 이게 또 궁금할 거예요. 안 좋은 회사가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그럼 갑자기 안 좋은 회사가 왜 갑자기 주식이 올랐냐? 안 좋은 회사가 일시적으로
그게 좀 완화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HBM 때문에 그래요. 그 HBM 때문에 안 좋은 회사가 좋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확 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왜 안 좋은 회사냐? 그 이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가 기준하는 안 좋은 회사, 좋은 회사의 기준은 경쟁이 있으면은 안 좋은 회사고, 경쟁 없이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면 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전통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회사가 만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다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그 다 대단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익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중국에서 창신 메모리가 들어왔죠. 이제는 내일성 경쟁해야 돼요. 근데 창신 메모리는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닌데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가 좋고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술자들 다 데려가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아실 거고. 근데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창신 메모리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어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중국 정부가 뒤에서 돈을 밀어주는 것만큼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회사가 창신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4개의 회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마 HBM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회사가 좋은 가격이었는데 HBM 때문에 순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동시에 정부에서 채권 발행이 많아져서 화폐량이 증가했죠.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을 처음에 하이닉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 엔비디아 처음에 납품을 했는데 당시에는 HBM3 처음에 납품할 때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어요. 엔비디아가 좋은 가격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원래 HBM을 했었는데 당장 돈이 안 된다, 수익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일단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삼성은 이제 HBM3를 이제 납품을 하죠. 이제 납품을 하고 마이크론도 지금 HBM3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처음에 납품을 받았었던 것만큼 좋은 가격으로 살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때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세 회사가 같이 만드는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초창기에 비싼 가격에 많이 팔았기 때문에 캐펙스 비용을 다 회수하고서도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삼성과 마이크론이 과연 그럴까요? 잘은 제가 모르겠는데 캐펙스 비용을 다 회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캐펙스 비용을 다 회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BM4를 하이닉스가 납품을 해요. 또 가격을 대폭 올렸습니다. 이 정도 가격을 올렸으면 아마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는데 좀 유의미하게 가격을 올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따라오겠죠. 그럼 HBM4를 따라올 거고 거기에 맞게끔 HBM5를 또 만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캐펙스 비용이 만약에 삐끗해가지고 왕창 들어갔다, 이것 이익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5, 6, 7을 갈수록 캐펙스 비용이 갈수록 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캐펙스 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상태가 좀 안 좋아졌다, 엔비디아가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빠질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좀 빠지게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나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작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곳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 뿐이지, 근데 좋지 않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면은 언젠간 팔아야 돼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냐, 그 타이밍은 제가 모르겠지만 가격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하락이 구조적 위험이 아니라 일시적 조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답하기 전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제가 환율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1460.75원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역사를 봤을 때 환율이 1,500원이 넘어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IMF 때랑 2008년도 리만 브러스 파산할 때 2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많이 강달러가 되다 보니 환율이 오르는 상태에서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름을 한 바가지 부어가지고 환율이 확 불타오른 적이 있었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일시적인 문제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증권사에 계신 분이나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는 주식이 올라야 좋죠. 당연히 나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지금 정부에서 코스피 5천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아직 부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 꼭 그런 거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은 채권 시장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그런 공식은 아닌데 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변수, 아까 말씀드렸던 IMF나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는 둘 다 같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채권 발행이 너무 많습니다. 채권 발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지금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이거를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게 지속된다면 구조적인 문제를 번질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현재 타협하고 좀 완화시킨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빅테크의 AI 버블 논란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에 빅테크가 있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 어떤 기업이 빅테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AI 버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하시는지 저는 알겠어요. 뭐 때문에 질문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AI 버블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단기적인 어떤 공급망 변화? 공급망이 좀 꼬여서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DDR5가 단종되는 바람에 갑자기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DDR5 생산을 잡아먹었죠.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에서 DDR4를 사용을 하다가 단종이 돼가지고 DDR5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기존에 잘 돌아가는 서버를 사실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DDR5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웃돈을 주더라도 DDR4를 더 재고를 늘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망이 꼬여서 지금 사이클이 좋게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사이클이 끝나면은 다시 또 해결될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AI 도입 이후 실적 면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현재 AI를 도입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건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를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경솔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카카오가 하는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 대리운전이 있고 카카오 택시가 있고 카카오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음식 배달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카카오를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한국의 구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구글 같은 기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대리운전 기사님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수수료를 받는 건데 과연 이게 혁신인가? 그리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느냐? 대리운전을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대리운전을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법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수수료를 가져간다. 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 식당 하시는 분들은 월세 내는 것도 빠듯하고 인건비와 식재료를 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는 비즈니스예요.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다가 AI를 도입을 한들 이미 돈을 잘 못 버는 산업인데 여기서 얼마나 더 효율성 좋게 돈을 빼갈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구글에서 대리운전을 한다? 구글 대리운전, 구글 택시, 웨이모는 하죠. 근데 그건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라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구글에서 골프 연습장을 한다? 구글에서 음식 배달을 한다?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구글의 주가가 단기간에 80%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기업답게 좋은 인력도 많고 많은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거 말고 좀 혁신적인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주식이 이제 바닥 구간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시점인가요?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요. 이게 예전부터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이거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기업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주주들과 공유를 잘 했나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대부분은 기업의 이익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회장님의 이익이었어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걸 봐왔는데 또 똑같은 일을 겪어야 되냐 생각을 하면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LG화학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배터리 때문에 미래를 보고서 투자하셨던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양산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려고 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겼죠. 그게 좋아 보이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곳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보면은 이게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저는 당연히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처음부터 배터리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공부는 했는데 배터리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될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회사가 3개가 있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회사 중에 누가 경쟁에서 승리해서 누가 과점 기업이 될 것이냐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찍어서 맞힐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 기업이 됐다고 합시다. 그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1등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요, 테슬라의 하청이 되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배터리 못 만드냐? 아니에요. 테슬라 배터리 만들어요. 테슬라가 배터리 설계도 하고 양산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양산 수율이 이렇게 높지를 못해서 대량으로 뽑아내지는 못하는데, 날이 갈수록 램프업을 해가면서 계속 양산 수율을 높여가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LG든 삼성이든 어디든지 간에 배터리를 납품을 받을 때 비싸게 사야 될 이유가 없죠. 내가 만들 수 있는데 뭐하러 비싸게 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좋은 산업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를 좀 더 이해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지 않으면은 가격이 안 맞아요.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벤츠에서 저번에 전기차 화재가 나가지고 아파트를 통째로 날려먹을 뻔했었죠. 그때 벤츠에서 그 얘기했었어요. 배터리 어느 회사 거 쓰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묻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최고의 프리미엄 회사인데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 그걸 왜 하려고 해? 알지 마. 이렇게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의 파나시스 배터리를 썼어요. 그 벤츠 같은 프리미엄 회사가 좋은 걸 쓸 것 같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 결국에는 테슬라의 하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기차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는 테슬라하고 BYD밖에 없어요. 그 두 회사 외에는 돈을 못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좋은 회사, 좋은 비즈니스냐라고 보면 꼭 필요한 거는 맞아요.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맞는데 좋은 기업이 아니냐? 좋은 기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을 사지만 그 뒤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지 마시고 기업을 사세요. 이거 어떤 분이 보시면은 말장난같이 볼 수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것도 주식을 사는 거고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주식을 사는 건데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사는 사람과 기업을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요, 10년이 지났을 때 1억이냐 10억이냐로 갈라집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결혼 상대자를, 배우자를 찾을 때도 우리가 얼굴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은 기업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서 결정하는 것처럼 주식을 살 때도 주식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그걸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오른 거를 봐도 처음에 IPO 했을 때 가격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왜 주식이 안 움직이냐? 비즈니스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왜 올랐냐? 비즈니스는 안 좋은데 가격이 좋았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는 안 좋은데 가격이 좋으면은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팔아야 됩니다. 계속 갖고 가지는 못해요.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기준은, 없으면 세상이 멈춰버리고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2등이 따라오려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1등 기업이거나, 아니면 현재는 2등인데 앞으로 1등은 넘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숨기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없으면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소비재를 만드는데 가격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동시에 독점해야겠죠. 경쟁이 없는 그런 기업이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데 이런 장세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수 매도 타이밍은 모릅니다. 그거를 안다고 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이겠죠. 다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격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좋은 가격이냐 나쁜 가격이냐 그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을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쁜 가격이니까 매수 타이밍은 아니겠네요. 매도 타이밍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 서울 아파트 열기가 뜨거운데요. 작가님은 부동산과 주식 중 어느 자산을 선호하시나요?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집에서 좀 어렵게 자랐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서울의 아파트를 안 샀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최고인데 어떻게 서울의 아파트를 안 샀는데 잘 산다는 소리를 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세계 100대 부자 중에 부동산 부자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이 많이 오르는 것 같죠? 뭐 엄청 가열돼가지고 엄청 많이 오르는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만약에 제가 예전에 연끌해가지고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연끌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뭐 하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중위권의 아파트를 샀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 15억 됐겠죠? 뭐 상급지는 제가 못 샀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아파트 샀다고 하면 한 15억? 20억? 20억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10억 전후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제 거예요. 은행 돈이잖아요. 은행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되고요. 지금도 아마 계속 대출을 갚아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 재산은 대출 빼고 한 10억 될까요? 그거 갖고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을 안 해도 현재 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부동산을 안 샀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안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거의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계세요. 미국에는 GPT가 있고 한국에는 APT가 있다. 그래서 APT는 엄청 훌륭하다. 뭐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뭐 한남이다. 서울에 아파트가 없으면 루저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싸울 필요 없어요. 뭐 논쟁할 필요도 없고, 네가 뭘 알아? 청소하는 놈이 뭐 얼마나 한다고, 뭐 네가 돈이 얼마나 있어? 뭐 바보 같은 놈, 뭐 아파트가 최고지. 네가 강남 아파트 사봤어?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찾아보지도 않아도 돼요. 귀찮잖아요. 왜 찾아봐요? 찾아보지 마시고 GPT하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한 줄만 써보세요. GPT야, 2024년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이 얼마나 올랐어? 이거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급지 중에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동구를 보면은 거기 보면은 대충 한 5% 정도 올라가요.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더 상급지라고 하면 강남이겠죠. 뭐 강남 같은 데는 좀 더 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환율이,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기준으로 1,464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5년 동안 올랐던 환율을 보면은 31.88%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평균 대략 한 6% 조금 더 올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용성이 5%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 아파트를 사셨던 분들은 환율 방어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율 방어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방어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파트를 사잖아요.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가 환율 방어를 못 하고요.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시는 분을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내 직장이 거기여서, 아니면은 뭐 삶의 터전이 거기여서 사시는 분들은 살아야죠.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사시는 거는 그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뭐 강남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 내가 하나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정리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해서 막 얘기됐죠. 저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돈 안 되는 거를 왜 그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욕을 먹고 막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막 직을 내려놓냐 마냐, 뭐 직보다 집이 더 좋냐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환율이 그렇게 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돈을 S&P 500에다가 넣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아파트보다 낫습니다. 강남 아파트보다 나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벌면 되잖아요. 그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게 돈 안 되는 걸 가지고서 사람들이 과열해서 막 몰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거를 못하게 막 규제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돈 안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열심히 막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서울에 뭐 상급지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막 아파트 없는 사람을 하대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뭐 등급을 나눠서 계급을 만들어서 뭐 여기 사는 사람 1등급, 저기 사는 사람 2등급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서울에 내가 아파트를 못 샀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아파트를 안 사셨던 분들이 돈이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출금을 계속 갚아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자산을 통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투자 금액이 작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수익률이 많아 봐야 5천만 원, 1억 가지고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막 10억, 20억을 집어넣었으니 5%, 10%만 올라도 크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커 보이는 거지, 절대적인 수익률로만 계산하면요 좋지 못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만약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아파트 안 살아요. 그러면 너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살면서 나는 왜 살지 말라냐?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파트 안 살고요. 전 3층짜리 상가 건물에 삽니다. 그 옛날 건물이고 낡은 건물이에요. 집도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아파트, 좋은 아파트 살면서 왜 뭐 너는 살면서 나는 살지 말라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를 생각하고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억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가 10억이 됐어요. 경제 위기가 오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 10억이 됐어요. 그럼 제가 부동산 가가지고 제가 지금 뭐 3억이든 5억을 모았으니까, 지금 나온 매물들 중에 제가 다는 못 살 것 같고, 저기 화장실하고 현관문하고 안방만 제가 살 테니까 주세요. 이게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뭐 아파트 가가지고 안방하고 화장실만 제가 3억 주고 살게요. 그것만 저한테 파세요.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지분 투자는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자산이 15억 있어요. 열심히 또 일하셔가지고 만약 시들 많이 5억을 또 모았어요. 금융자산이 만약 10억으로 떨어졌어요. 5억은 내가 유연하게 그 돈을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갔을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이 유리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100대 부자 중에 부동산 부자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부동산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면요, 그 나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나라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몇몇 나라 좀 비정상적인 나라들은 뭐 그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세종시 아파트가 뭐 1년 기준으로 20%를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내려오잖아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라가 망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아파트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돈 되는 금융 투자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아파트를 대출 없이 그냥 한 번에 사세요. 대출 없이 그냥 한 번에 사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너무 아파트 지금 내가 없다고 해서 막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시거나 막 소외감 느끼시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없으신 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나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한번 나열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내가 나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조급해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야 돼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산 주식이 내일 오르기를 강하게 희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쁜 주식인지 알 거면 이거 안 살 거잖아요. 동시에 그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도 알아서는 안 돼요. 알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가격인 거 알면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거 알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내 본업을 소홀히 하셔야 돼요. 일 대충 하시고요. 어차피 나는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건데 이런 일을 내가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실함은 지나가는 개한테 줘버리시고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요.
사람을 계급을 나누세요.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평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 좋은 사람 다 떠나고 안 좋은 사람, 해로운 사람만 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로운 사람과는 해로운 얘기를 나눌 것이고 해로운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뇌 구조가 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사치품을 좋아하세요. 맨날 인스타 보면서 내가 오늘은 무슨 사진을 올려서 부자처럼 보일까? 뭐 이거 연구하셔야 되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5성급 호텔 중에 어디를 갈까? 해외여행을 어디 갈까? 벤츠를 살까? BMW 살까? 롤렉스를 살까? 뭘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셔야 되고요. 룸사롱이 어디가 좋은지 이것도 막 찾아보셔야 되고요. 유흥은 어디가 좋은지 이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먹고 놀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파민에 중독되셔야 돼요. 글 읽는 거는 멀리 하시고 쇼츠나 쓸데없는 동영상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럼 뇌가 망가질 겁니다. 당연히 사고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세요. 에이, 병신 새끼들 땀을 왜 흘려? 나처럼 그냥 주식으로 담타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땀 흘리는 사람들은 전 다 멍청한 놈들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셔야 돼요.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걸 많이 드세요. 술, 담배도 많이 하시고요. 가공식품도 많이 드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시려면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쁜 투자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걸 많이 드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명을 단축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을 해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죽을까?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이거랑 반대로 하면 될 겁니다. 내가 기업에 투자할 때 내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또는 이 현재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 이거를 신중하게 잘 살피셔야 됩니다. 또 항상 겸손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똑똑하지 않아. 내가 내일의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본업을 충실하게 해야죠. 땀의 가치를 알고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노동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서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종잣돈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그 돈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당연히 술, 담배를 멀리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몸에 좋은 걸 드셔야 되고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되고요. 너무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오래 살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고요.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세요.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게 되면은 생각이 건전해지고 뇌가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사고력이 좋아질 거겠죠. 당연히 나쁜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소득이 많지 않으시고 부모님이 안 계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셨는데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신 비결이 있으신가요? 소득이 많지 않은 이유는 제가 학력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자격증직이라고 하죠.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의사, 변호사, 주로 이렇게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의 고소득 직종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맞죠. 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학벌도 안 좋고 제가 잘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저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저는 제가 하는 본업을 좀 더 잘해서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은 소득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일을 잘하면은 몸값이 더 비싸질 거고요. 플러스 저는 거기에다가 전 대리운전을 전역했습니다. 그때 대리운전을 했던 이유는 삶의 궁핍해서는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시드머니를 더 모으기 위해서 전 대리운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안 해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합니다. 당연히 버는 것보다 적게 써야 되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사치품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치품을 멀리하고 벤츠, BMW 멀리 하시고요. 그 돈으로 질 좋은 자산에 좋은 가격이 왔을 때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 생활을 오래 이어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해요. 저는 부자가 아닌데 주위에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됐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근데 오해입니다. 전 부자는 아니고 그냥 노동소득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 뭐 죽을 때까지 일을 안 해도 가능하다. 요 정도 상태는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제가 부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은 뭐 저랑 비슷한 성과를 다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대 똑똑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난 똑똑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은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은 머리가 망가집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된 일인데 저한테 왜 LG 에너지 솔루션 IPO에 돈을 안 넣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식하는 사람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돈을 안 넣느냐고 하면서 저를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주식이 10억도 안 돼요. 뭐 10억이 뭐야? 5억도 안 될걸요? 근데 그 얼마 몇 억 되지도 않으시는 분이 저한테 막 그렇게 훈계를 하시는 거 보고서 야,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은 좀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건 저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주가가 올랐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까지 항상 플랜을 짜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랑 비슷한 소득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현명한 투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반전이죠. 뭐 지금까지 막 신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현명한 투자자가 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S&P 500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명한 투자자가 돼서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시면은 해도 되죠. 뭐 여러분들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은 있으시니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캠피셔의 말을 빌리면은 100명 중에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그게 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내 스스로를 좀 더 객관성 있게 나 스스로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축구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럼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에이씨 너 이렇게 축구 못해 무시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보다 축구는 못하는데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제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적을지 모르겠는데 수익률은 제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손흥민 선수한테 에이씨 바보네, 저 축구밖에 아는 게 없어, 왜 주식 못해, 이러지 않잖아요. 이건 재능의 영역이고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나를 좀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 2등 안 해도 3등 하면 되잖아요. 3등만 해도 우리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되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대신 4등, 5등 하지 마세요. 3등만 하세요. 3등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등, 2등도 하지 마시고 4, 5등도 하지 마세요. 6, 7등은 저 하지 마시고요. 절대 원금을 까먹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S&P 500에 장기 투자하시면은요, 나중에 뭐 재벌은 될지 모르겠어요. 뭐 투자금이 엄청 많으시다고 하시면 뭐 재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벌은 아니시더라도 노후에 고생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생활비를 위해서 추운 날에 뭐 신발끈을 메고서 밖에 노동하러 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나스닥 1.9% 하락이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 신호인가요?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제 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렸었던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저께 자산 시장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모두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팔았습니까? 당신은 왜 샀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유는 다 다양하겠죠. 이유는 다 다양할 건데, 뭐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갑자기 생겨서 주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락했냐, 왜 상승했냐를 알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일을 토대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산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업들의 해고 급증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인가요?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고용 해고가 많았었던 섹터가 주로 인터넷 쇼핑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마존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마존에서 대량 해고가 있었어요. 그게 주로 인터넷 쇼핑 쪽에 관련된 분들을 많이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I가 이미 자동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분들 더 이상 고용을 할 이유가 없어졌죠. 이미 자동화가 이루어졌는데 왜 고용을 하겠어요? 그러려고 AI에 많은 돈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구조적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부분도 있어요. 다른 테크 기업들도 일부 해고를 했는데 최근에 GPU를 사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주주 이익의 환원 때문에 일부 사람들을 많이 해고한 부분도 있어서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섹터별로 나눠서 AI가 자동화를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제가 볼 때 그 순서는 전문직이 아닌 단순직부터 먼저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직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의사 중에서는 영상의학과 이런 부분들은 자동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인건비가 비싸죠.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은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빨리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저는 지금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는데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일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에어컨을 전부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고 재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단순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진 않고 가능은 한데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노동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걸 고도화시켜야 되냐?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대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배관 기술자라든지 타일 기술자, 그런 기술직, 기능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대체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오픈 AI CFO의 정부 보증 발언이 투자자 불안을 키운 결정적 계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2029년도까지 오픈 AI가 구글보다 더 큰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샘 알트먼이 말이 좀 세요, 원래. 부풀려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결정적인 걱정을 일으켰다, 불안을 키웠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이치뱅크에서 얼마 전에 파생 상품을 일으켜서 오픈 AI의 위험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겠다, 좀 전인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에 리만 브러스가 파산했을 때 문제였던 것들이 CDO, CLO, CDS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바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2008년 훨씬 이전에 한 2년, 3년 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미 문제가 있다고 거론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린스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월가의 그루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들었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 회장님도 한참 현역에 계실 때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좀 조롱도 당했었어요. 버핏 회장님이 이제는 늙었구나, 감 떨어졌네, 할아버지네 하면서 조롱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악몽 때문에 지금 살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발언이 나오고 CDS, CLO 이런 거를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도 시장이 들은 척도 안 하고 상승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발언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하고 좀 불안해하고 약간 쉬어가는 템포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아직 미쳐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구글이 발표한 AI 치바이어 누드가 엔비디아와 AMD의 시장 구도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큰가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 분야의 전문 애널리스트를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애널리스트든 아니든 간에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로드컴과 협업을 해서 A식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존은 마벨 테크놀로지랑 협업을 해서 A식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구글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TPU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지나다가 지금 7세대 TPU를 만들게 된 게 아이언우드가 된 겁니다. 이거의 가장 핵심 가치는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이 핵심 가치인데 근데 벤치마크 상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의 전 세대 TPU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스로픽에서도 요번에 굉장히 많은 양을 주문해서 우리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것도 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루머를 듣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건지 정확하게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아직 확인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벤치마크 상에서의 좋은 수치가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사용했을 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호환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테스트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다른 변수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대 TPU까지는 그냥 구글이 TPU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끝났었는데 이 아이언 우드에 대해서는 자꾸 시장에서 말이 나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면은 테크 기업들이 요새 돈이 없어요. GPU 사느라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돈이 다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의 시장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GPU를 주세요. 돈은 내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격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칩의 성능은 좋을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물론 마벨 테크놀로지보다는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가 낫기는 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이폰이 좋은 이유가 OS가 좋아서 그러는 것처럼 이거 칩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못하고 AMD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좋게 나와도 실제로 OS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수준의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사실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좀 더 딥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출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도입해서 사용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보고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한국 투자자에게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굉장히 뻔한 질문이기도 하고 지루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장 좋은 질문이 또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먼저 알아야 돼요. 주식의 가격이 1달러가 올라가면은 위험이 1달러가 높아진 겁니다. 근데 주식의 가격이 1달러가 낮아지면은 위험이 1달러가 낮아진 겁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고 가격이 낮아질수록 위험이 낮아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면 그 주식은 안 팔아도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때까지 안 팔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코스트코를 죽을 때까지 안 팔 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돌아가셨는데도 안 파셨어요. 지금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식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방송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변동성이 심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안정화되면 분할 매수하세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 말은 주식을 싸게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저는 사실 계좌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나? 못 벌었나? 저는 그게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이폰을 살 때 뭐 지금 한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50% 할인해가지고 100만 원에 준다고 했을 때 안 살 거예요? 그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안 살 겁니까? 전 살 거예요. 50% 할인해서 준다 그랬는데 그거 왜 안 삽니까? 당연히 사야죠. 그런데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의 주식을 시장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요 안 사요. 위험하대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폰 가격이 50% 하락하면은 그럼 사지 말아야죠.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넌센스예요. 근데 아이폰은 우리가 사용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좋은 자산의 가격은 올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좋은 자산을 사야 됩니다. 아이폰을 사야 될 게 아니라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주식을 사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된 경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트랩에 빠져서 스스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높은 것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돈 버는 주식은 따로 있다의 저자 안성훈입니다. 저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굿모닝 홈케어라는 이름으로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하게 제가 공유하겠습니다.